대우재단 학술사업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대우재단은 1980년부터 기초학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출판 및 연구 지원을 40여 년간 해왔는데요. 그 결과물로 대우학술총서와 대우고전총서 같은 출판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교재로 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 대우 총서들을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양서를 출간해온 대우 총서의 북토크 진행을 맡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소크라테스 회상을 번역하신 김주일 선생님 모시고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요.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이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이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대우 총서에서 이 소크라테스 책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책도 있었고 이후 철학자들 책도 있었는데 드디어 소크라테스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 번역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악법도법이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오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추적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책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학계도 그렇고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 너무 플라톤에게만 경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사형을 받고 죽은 후에 소크라테스의 뭐 친구들 또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대화편들을 많이 씁니다. 네. 이걸 이제 소크라티코이 로고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 대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자기들 책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 책을 이제 참고하고, 그다음에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뭐 이제 비판적으로 대립구도를 갖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 또는 그 소크라테스 관련된 책을 쓴 사람들의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걸 이제 뭐 인터텍스추얼리티, 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책, 소크라테스 회상이 좀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나온 번역도 있어요. 근데 제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추월을 했는데, 네. 그래도 뒤늦게나도 책을 낸 이유는 이 소크라테스, 크세노폰 연구가 좀 활성화되려면 학술 번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라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술 번역과 일반 번역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번역 용어의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른 용어로 번역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학술 번역이 되려면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문맥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를 찾아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유지하는 고집을 부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번역이 약간 좀 빡빡할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아름답다고 번역하니 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의미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훌륭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뭐 고귀하다고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칼로스란 말의 의미폭을 이렇게 좁히는 거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아름답다란 말을 하나 대표 번역으로 잡고 아름답다란 말의 영역을 더 넓히는 전략을 택한 거죠. 두 번째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학술 번역이 되려면 그 저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들을 잘 보여주는 주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세노폰과 플라톤을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터텍스추얼리티,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석들을 많이 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제인데요. 해제는 이제 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해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해제를 길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많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크세노폰의 저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문제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풍부한 이 주석 덕분에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오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말이 실제로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아닌 거죠? 사실 뭐 제가 예전에 냈던 책이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불식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책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묘하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에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좀 추적을 해보면 이제 독일의 19세기 말에 이제 실정법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향을 일본 법학계가 받았고 거기서 이제 퍼져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오다카도모라는 경성제국대학의 법철학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죠. 그 사람 책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탈옥하지 않고 독배를 마신 것을 뭐 실정법을 지키기 위한 뭐 정치이다 이렇게 미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뒤로는 추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의 제자들이 그런 악법도법이라는 얘기랑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플라톤이나 크세노포스에게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정법 사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논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악법도법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2세기에 울피아노스라는 로마 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입니다. 네, 그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는 울피아누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저자 크세노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저희가 플라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책은 크세노폰의 책이잖아요. 이 크세노폰이라는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크세노폰은 이제 기원전 430년 좀 태어나서 350년경 사망한 네. 아테네 사람인데 뭐 장군이기도 했고 뭐 군인이었죠. 군인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역사가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저술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관련된 저술은 지금 이 소크라테스 회상 말고도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경영론이라는 책도 있고 향연, 소크라테스 변론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역사학자로서는 펠로폰네소 전쟁 말기를 그린 헬레니카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용병으로 페르시아 내전에 참전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담아서 일종의 이제 페르시아 여행기격인 책이죠. 아나바시스라는 책을 또 쓴 게 있고요. 이 전기 작가 면모도 있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전기를 쓰기도 했는데 그 스파르타 왕이었던 아게실라우스를 그린 작품도 있고, 이제 뭐 이 사람은 또 군인인데 그 페르시아 내전에 이제 10,000명의 그리스 용병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가해서 전쟁 중에 이제 장군 직위가 공석이 돼서 그 직위에 올랐고 사실은 이제 퇴각을 하는데 그 퇴각 작전을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했던 그런 이제 뛰어난 지휘관이었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그 아나바시스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아게실라우스 이런 책들에다가 이런 이제 자신들의 전술을 담아서 옮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왕이 그 페르시아를 쳐들어갔을 때 페르시아 원정의 어떤 전략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전쟁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크세노폰은 그 내란 이후에 그 아테네로부터 이 사람이 친스파르타적이거나 친페르시아적이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벌속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아테네를 못 돌아가고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는 죽는 거죠. 못 돌아가고 이제 그 스파르타 사람들이 내준 엘리스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에서 사냥과 저술에 23년 뭐 정도를 몰다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엘리스라는 그 지역이 스파르타에게 땅을 뺏겼던 곳이었는데 엘리스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하면서 이제 크세노폰을 추방하죠. 이게 371년이고 그때 이제 거기서 설이 갈리는데 아테네로 돌아갔다. 30년 만에 소크라테스 하고 30년 만에 아테네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코린토스로 가서 여생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런 저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전기작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했던 그런 저자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크세노폰이 쓴 책과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플라톤에 나타난 이제 소크라테스를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무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상대를 논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논의의 전제들을 찾아서 그 논의 이론을 심화시키고 뭐 이런 이제 철학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크세노폰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삶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덕의 실천에 적극적이고 뭐 그랬던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 현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죠. 작품 형식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 회상도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처럼 대화 형식을 담고 있긴 한데요. 플라톤의 작품들은 보통 하나의 대화를 하나의 작품에 담는 방식이고 이게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게 메모라블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들을 이제 담은 거라서 여러 대화들을 이제 이 작품의 주제별로 나눠서 담고 있고요.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보통 이제 하나의 주제 또는 어떤 실마리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윤리학, 정치, 철학, 뭐 존재로 형이상 뭐 이런 얘기들 막 줄줄줄 뽑아내고 막 이거 서로 엮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 독자들에게 속 시원한 답은 안 주고 자꾸 머리만 아프게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런 네. 식의 이제 글을 쓰는데 반해서 크세노폰은 매 주제를 꺼내고 그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답을 주게 하죠. 그런 측면이 좀 다르고요. 크세노폰은 뭐 글의 표현이 잘 감미로웠다. 그래서 이제 아티카의 무사 여신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또 주제를 보면 이제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가 은근히 농담을 잘하는데 그런 농담을 깔면서 여러 주제들 뭐 가정 경영이니 뭐 성적 쾌락 그다음에 뭐 덕의 실천과 정치 참여 뭐 그리고 신에 대한 경건 뭐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손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지혜로운 얘기들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동양의 책은담처럼 그 곁에 두고 심사가 사나울 때마다 좀 찾아보고 싶어 그런 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이제 선생인 소크라테스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선생은 뭐 죄인이 아니라 전통적 현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좀 엄격하지만 또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전통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아끼고 뭐 염려하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 내용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소크라테스의 재판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그 3명의 고발자들이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 기소장이 있습니다. 이 책에 거기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네. 새로운 신령스러운 존재들을 이제 도입했고 그래서 유죄고 또 젊은이들을 망쳤기 때문에 유죄다. 네. 이런 고발장 내용이 있죠. 그 크세노폰이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공공재단에서 제의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었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신령스러운 존재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령스러운 존재를 소크라테스가 언급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점을 많이 봤거든요. 그 예언술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근데 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점칠 때 무슨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뭐 우연히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재수가 없었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냥 신령스러운 존재가 남자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긴 거다. 네. 뭐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을 망쳤다는 건데 젊은이를 망쳤다는 걸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몸을 망쳤다, 하나는 이제 뭐 영혼을 망쳤다인데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도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몸도 뭐 소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권했고 그리고 자기와 교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의하고 가르침을 줬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이제 크세노폰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고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파르타가 그 친스파르타 정권을 세우고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인 과두정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 크리티아스가 바로 거기 30인 과두정의 거두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키비아데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테네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펠로폰네소 전쟁 당시에 많은 승전을 거두기도 했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스파르타로 망명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크라테스가 저런 사람을 다 망친 거다 이런 생각, 또 배후의 인물이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세노폰 얘기는 그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곁에 있을 때는 절제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제가 됐었는데 소크라테스 곁을 떠나면서 오히려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하죠. 네. 이 소크라테스 회상을 통해서 크세노폰이 적극적으로 이 소크라테스를 말하자면 변호를 하고 또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 회상을 읽어보면 그 밖에도 이 철학에서 다루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행복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는 분들이 아마 행복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에우티데모스와 소크라테스가 행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구절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좋은 것들로 구성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또 거기다 부연 설명하는 게 행복의 아름다움이나 뭐 완력, 부, 명성, 뭐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것들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속담으로 치면 새옹지마 같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행복을 구성하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운에 좌우된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에 행복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뭐 지극히 훌륭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게 행복을 주느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칼로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요. 뒷부분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리스티포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면요. 좋은 것을 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 막 답변을 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아시냐라고 하니까 또 답변을 합니다. 그걸 듣고서 이 아리스티포스가 두 개 답변이 별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자네는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나? 라고 되묻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혼용되는 그런 모습을 이 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소크라테스 책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이란 칼로스란 말의 의미 폭이 넓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외적 균형, 우리가 뭐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이제 아름답다 칼로스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내적 균형, 인격 이런 것들 거기에도 이제 아름답다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물건의 어떤 유용성 이런 것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잘 만들어진 물건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3권 8장 보면 똥바가지도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름다운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것이다라는 이 등식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정식화된 겁니다.
이 진선미를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크라테스 회상에서 자제력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장차 뭔가 아름다운 일을 행할 사람은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제력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걸까요? 이제 사권 5장 11절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피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가장 즐거운 것들을 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소떼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반면에 오로지 자제하는 사람들만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필 수 있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종에 따라 그것들을 분류함으로써 좋은 것들은 선택하고 나쁜 것들은 멀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대화하는 데에서도 가장 유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4권 2장이에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딱 떠올리실 만한 그런 이 격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원래 이 말은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예시를 들어서 에우티데모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나요? 너 자신을 알라. 어떤 뜻인가요? 네. 제가 얘기보다는 여기 이제 나온 얘기를 좀 네. 전해드리면 이게 사권 2장 25절에서 발췌된 건데 말을 사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강한지 허약한지 빠른지 느린지 그리고 말이 쓸모와 관련해서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는 자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또 인간의 쓸모와 관련해서 자신이 어떠한지를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안 사람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알므로써 사람들이 최대의 좋은 것을 겪고 스스로 기만함으로써 최대의 나쁜 것을 겪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잘 살게 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은 삼가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잘 못 살게 되는 일을 피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평가할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씀으로써 좋은 것들을 알고 나쁜 것들을 견제하고요. 반면에 이제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간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써야 할지도 모르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잘못을 저질러서 좋은 것들은 놓치고 나쁜 것들에 빠진다. 그리고 나라의 경우에 보면 자신들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더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 어떤 나라들은 폐허가 되고 어떤 나라들은 자유로운 처지에서 노예의 처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결국은 그럼 크세노폰이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가르침,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제 많이 참고했던 캐나다 학자 도리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구조를 뽑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거기 동의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1권 2장 1절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우선 성욕과 식욕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지배하며 다음으로는 추위와 더위 그리고 어떠한 고된 일도 가장 잘 견디고 더 나아가 적절한 정도의 것들만을 필요로 하도록 스스로를 훈육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정도의 것을 갖고도 아주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크세노폰이 바라보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의 인격이죠, 사실은.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잘 지배한다는 것은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뭐 자제력이고요. 네. 잘 견딘다는 건 카르테리아, 인내. 네. 그다음에 쉽게 만족한다는 건 아우타르케라고 하는데 아우타르케이아, 자족성이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인격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엔크라테이아하고 카르테이아, 그러니까 뭐 자제력과 인내 같은 경우에는 통치자, 자유, 올바름, 뭐 친애, 부유함, 번영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
이제 도달되는 상태가 아우타르케이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넉넉한 품을 가진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번역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번역자의 입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내가 이 부분이 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이런 네, 부분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1권 1장 8, 9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들이 자신들에게 남겨두었고 그중 어떤 것도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려 볼게요. 밭에 훌륭하게 씨를 뿌린 사람에게도 누가 결실을 거둘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집을 훌륭하게 지은 사람에게도 누가 들어가 살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군대 지휘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즐겁게 살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도 이 여인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나라의 영향력 있는 자들과 사돈을 맺은 사람에게도 이들로 인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 중 어느 것도 신령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의 지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반면에 신들이 인간에게 배움으로써 분간할 수 있게 해준 문제들에 대해 예언을 받는 자들도 미쳤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크세노폰이 자신 스승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게 짧은 구절 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진인사 대천명. 네.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늘의 뜻을 묻지 않는다. 이런 뜻이도 되는 거고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에게 경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인간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혜와 덕의 실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건 뭐 예원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적인 것에 공손하고 경건해야 한다라는 걸로 읽을 수 있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대 복음서를 쓰면서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의 경우에도 좀 그래 보이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좀 어떻게 계승을 했나요, 이 제자들이? 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안티스테네스 같은 사람이 견유학파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경우에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그 극기와 금욕 이런 걸 읽었어요. 네. 아리스티포스라는 또 사람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쾌락주의를 읽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예, 그럼요. 보이기도 예. 하네요. 네. 더군다나 그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가락파를 세웠던 에우클레이데스는 그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논리적 정신을, 논리학파를 네.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소소크라테스 학파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이 되죠. 그래서 플라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소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헬레니즘 철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소크라테스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구스티누스라는 교부 철학자가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소크라테스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런 파들이 나온 거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삶의 폭 이게 얼마나 심대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산이 보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른 모습을 보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 넉넉한 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가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까지 모든 사유의 젖줄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역했던 책 중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토아파의 설립자였던 제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논이 원래 이제 아테네 사람은 아니고 키티온이라는 곳의 사람인데 원래 이제 무역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을 잔뜩 싣고 배를 타고 가다가 아테네 근해에서 풍랑을 맞아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되고 아테네로 표류해 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워낙에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 상황에서 이제 아테네로 와서는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네. 그 소크라테스의 이 책을 봐요. 네. 그래서 2권까지 봤다 그러는데 공짜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다가 네. 탐복을 하고 그 서점 주인한테 이분처럼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침 이 앞에 지나가던 크라테스라고 하는 견유학파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파당한 제논이 거기서 이제 철학의 길에 접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논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아학파에서는 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덕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인내와 절제, 자족성, 이게 이제 스토아학파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현자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이 인상 깊은 구절들을 이 책에서 뽑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인상 깊은 독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밑줄을 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이 소크라테스 회상을 어떻게 읽으시면 좋을까요? 좀 독서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뭐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책을 읽는 관점?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책 자체로 읽는 거죠. 이 책 자체로 읽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전통적인 현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 엄하지만 뭐 자유롭고 뭐 전통을 중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의 소크라테스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에겐 되게 친숙한, 그러니까 우리의 육아 전통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친숙한 그런 이제 소크라테스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전 사실 이 책을 좀 웃으면서 봤거든요. 예. 좀 웃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크라테스가 유머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막 능청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웃으면서 봤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번역을 하실 때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플라톤을 보든 크세노폰을 보든 소크라테스는 농담도 잘하시는 파인만 같은 분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사실은 저도 네. 뭐 그런 소크라테스 농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농담을 끊임없이 흉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아스, 30인 과두정의 거두였던 크리티아스가 나중에 소크라테스랑 이제 사이가 벌어지니까 소크라테스 30인 과두정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불러서 젊은이들이랑 대화를 나누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막는 이 천인공노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태연스럽게 그러면 젊은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혹시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능청스럽게 이제 물어서 말하자면 크리티아스 골탕을 먹이는 거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은 뻔히 알면서 그런 거 물어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농담이 잘 드러나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터섹슈얼리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파악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쓴 글을 이해하려면 상황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책에는 이제 암암리 그런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크세노폰이 플라톤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의 배면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좀 깁니다만 제가 소개를 하면 1권 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크세노폰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쓰는 글이나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서 그분이 덕을 향하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데에는 아주 대단했지만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혼내기 위해 그분이 질문을 해가면서 논박했던 말들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같이 지내며 하는 말들까지 살펴보고서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지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게 하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제 덕으로 이끌고 가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플라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의 책을 읽어보면 덕에 대한 논의를 막 하지만 답은 안 주고 그래 우린 결국 모르는 거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보면 사권 4장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인 히피아스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여다보면 국가 일권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역시 소피스트인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아니 당신은 뭐 질문을 받으면 하라는 질문 대답은 안 하고 자기가 무지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하고 논박하고 막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이 크세노폰 회상에서는 히피아스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문제 제기를 꼭 플라톤의 글의 구도를 가져오면서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크세노폰은 플라톤이 하는 방식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일본에서는 보면 일본 끝마무리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사실은 정의가 어떤 건지만 얘기하고 말아서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크세노폰 회상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끊임없이 정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해왔던 것이고 거기서 안 끝나고 심지어는 그래 정의로운 것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네. 법을 지키는 것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또 쭉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 이렇게 얘기하는 크세노폰이 나는 플라톤 당신의 소크라테스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선생이 그런 사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보면 그 텍스트 배후에 있는 얘기들이 읽히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될수록 이제 가장 그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문답법입니다. 이 현대에도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소크라틱 메소드라는 명칭으로 폭넓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스쿨에서 법률 사례를 풀 때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과사전을 보면요, 소크라테스 메소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문답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 지도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그러합니다만 소크라테스 시대로 돌아가도 비슷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뭐 플라톤의 책에서 주로 많이 알고 있고 사실 회상에서 잘 나와 있는 장면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거기 차이점은 있어요. 네. 근데 플라톤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면 질문을 하되 대답을 안 하고 묻기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삼파수련 이런 거 씁니다만 네. 상대방이 지식을 낳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눈높이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도 이런 방법을 좀 시도를 했었나요? 네, 원래 말 자체는 문답법이란 말이 이제 디알레티케라는 그리스어인데 그 말 자체는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전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뭐 일방적으로 논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말인데 이게 처음에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엘레학파의 제논이 원래 스승이 파르미데스인데 파르미데스가 워낙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적대자들에게서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스승의 학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근데 이제 논박하는 방식인 거죠. 대화를 한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스승의 학설을 옹호하려다 보니까 이게 쟁론적인 성격이 좀 강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경우에는 쟁론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지를 드러내는 논박을 하고 그 대신에 이건 이제 플라톤 해석입니다. 그 대신에 뭐 소크라테스 의견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논의 자체를 이제 더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 간다는 거고 물론 이제 크세노폰 회상에서는 그렇게 무지를 자각하게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소크라테스 회상 이 책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사실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고전 번역과 강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김주신 선생님 철학 전공하셨고 고대 그리스 고전들 굉장히 꾸준히 번역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을 읽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일단 연속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단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는 사실 고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들을 상식이게끔 한 책들이 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전을 읽음으로 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 뭐 이를테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 뭐 개인주의, 뭐 이성과 감성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고전을 통해 읽어봄으로써 나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갖게 됐구나라는 그런 연속성의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고전이라는 게 우리와 다른 시대에 성립됐던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와 다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그 고전을 읽어서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 서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전적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의 어떤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마스 쿤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데서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는데, 과학혁명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어떤 혁명적 변화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근대성의 극복이라든가 이런 주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패러다임 밖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고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또 제자들 크세노폰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는데요. 선생님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게 듣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연구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정함학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라톤 전집을 계속 출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맡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톤 국가 공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좀 미뤄뒀던 책들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소크라테스 그 절판된 책을 다시 좀 개정 진보판을 써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철학 독서를 가이드하는 책 같은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철학 영역을 좀 더 영역보다 좀 넓은 그런 걸 커버하는 고전들, 그러니까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여행기라든가 아니면 플루타르코스의 뭐 모랄리아 같은 좀 책을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좀 방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선생님 책 읽으실 분들에게 좀 독자분들께 제안하고 싶으신 바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고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 대비책으로 고전 공부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 기나긴 노후를 생각해 보시면 뭐 돈도 별로 안 들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도 별로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전 공부가 이제 좀 한가하니까 이제 시간 좀 낼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한다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공부 근육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짬짬이 틈을 내서 고전 공부들을 읽어두시는 게
노후 대책의 최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게 될 선생님의 새로운 고전 번역 그리고 고전 가이드 책들 모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크라테스 회상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